네, YTN 뉴스라이더 첫 번째 소식입니다. 어젯밤 인천 도심에 있는 18층짜리 호텔 주차타워에서 큰 불이 나서 투숙객 54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일부는 불길을 피해서 옆 건물 옥상으로 뛰어내리는 아찔한 상황도 있었는데요. 오늘 중으로 관계기관 합동 감식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안동준 기자. 네, 인천 논현동 화재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뒤로 보이는 현장 상황이 아주 처참한데요. 네. 예, 지금 상황 전해주시죠. 네, 지금 제 뒤로 보이시는 건물이 불이 났던 18층짜리 주차 타워입니다. 건물이 새까맣게 그을리고 또 뼈대가 그대로 드러난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또 혹시 모를 잔불로 추가 화재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물을 뿌리는 작업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젯밤 9시쯤 이곳 지하 3층, 지상 18층짜리 호텔 주차타워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은 화재 발생 17분 만에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화재 진압에 주력했습니다. 다행히 호텔 본관이나 요양병원 등 인근 건물로 옮겨붙지는 않았고 불은 1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30대 외국인 여성이 전신 2도 화상을 입고 20대 남성이 추락하는 등 2명이 중상을 입었고 모두 50여 명이 다쳤습니다. 이번 화재는 호텔과 주차타워가 연결된 통로 천장에서부터 시작됐는데요.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해 경찰과 소방 등 오늘 중으로 관계기관 합동감식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예, 투숙객들이 많이 놀랐을 것 같은데 당시 어떤 상황이었던 겁니까? 네, 불이 짧은 시간에 건물 상층부로 빠르게 번지면서 투숙객들은 급히 대피해야 했는데요. 긴박했던 당시 상황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벌써 복도에 연기가 꽉 찼더라고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 가지고 나오고 그냥 문 앞에 걸려있는 코트 하나만 입지고. 이외에도 일부 투숙객들은 호텔 옥상에서 옆 건물 옥상으로 뛰어내리는 등 아찔한 대피가 이어졌는데요. 다행히 호텔로 옮겨 붙기 전에 불길이 잡혀 우려했던 대형 참사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대피를 마친 투숙객들은 인근 행정복지센터로 옮겨졌습니다. 부상을 입은 투숙객들은 추가로 병원에 옮겨졌고요. 남은 투숙객 중 일부는 다른 호텔을 예약해 떠나기도 했습니다. 당시 객실 203개 가운데 투숙객들이 있었던 객실은 모두 165곳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인천 호텔 화재 현장에서 YTN 안동준입니다. 네, 이렇게 큰 불이 나자 투숙객들은 급하게 대피해야 했습니다. 네, 옥상으로 대피해서 옆 건물로 이동하고 창밖으로 수건을 흔들면서 간절한 구조를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최기성 기자가 모았습니다. 오, 떨어지는 거 봐. 호텔 기계식 주차장 고층까지 불길이 이어지고 파편이 주변으로 날아갑니다. 어떡해. 제발. 멀리서는 아예 건물 형태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연기가 자욱합니다. 호텔 옥상으로 피신해 다른 건물로 탈출하는 아찔한 모습도 보입니다. 떨어질 것 같아. 어떡해, 저 사람. 어머머머, 어떡해. 옆 건물로 지금 넘어왔다, 그치? 뒤에 사람 또 있지? 창밖으로 수건을 흔들며 구조를 기다리는 투숙객 모습도 눈에 띕니다. 사다리 차에서 위에서 올라가고 있는데 거기를 봤더니 어떤 분이 흰 손으로 막 이렇게 흔들고 계셨어요. 한 투숙객은 대피 방송을 듣고 방에서 나왔을 땐 이미 복도에 연기가 꽉 차 있었다고 회상합니다. 벌써 복도에 연기가 꽉 찼더라고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 가지고 나오고 그냥 문 앞에 걸려있는 코트 하나만 입지고. 굉음이 울리면서 주변을 지나던 시민들이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리기 전부터 굉장히 팡 소리가 계속 나면서 위험한 상황이어가지고 버스도 대피를 한 상황이었고 내리면서 보니까 이제 그게 펑펑 소리가. 화재 당시 객실 203개 가운데 투숙객이 묵고 있는 객실은 165개였습니다. 호텔 옆에는 요양원과 고시원 등이 있어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컸던 만큼 시민들은 불이 꺼질 때까지 가슴을 졸이며 현장을 지켜봤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이어서 화재 관련 내용 전문가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백승주 열린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나와 있습니다. 네, 교수님, 화재가 난 지 17분 만에 인근의 소방서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대응 2단계가 발령될 정도로 큰 화재였습니다.
호텔과 기계식 주차장이 연결된 통로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호텔 본관으로 불이 옮겨 붙지는 않았습니다만 하마터면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겠죠. 네, 그렇습니다. 심야 시간대에 또 휴일에 투숙객이 많은 호텔에서 저도 이제 처음에 제보 영상을 보면서 이제 많이 걱정을 훨씬 더 했는데요.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최악의 호텔 화재 사고가 이제 그 1971년에 대연각 호텔 화재를 얘기를 하는데요. 그때 166명이 사망을 했는데 객실이 222개 규모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호텔은 연면적은 작긴 하지만 전체 객실이 230회, 그에 준하는 정도 규모여서 자칫 훨씬 더 큰 인명 피해가 좀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런 화재였습니다. 예. 그나마 빨리 진화가 돼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계식 주차장이 지금 뼈대만 남고 다 탔더라고요. 현장 취재해 보니까 이 주차장의 외벽이 알루미늄 합금 패널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이게 좀 화재에 취약한 소재인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해당 호텔은 2015년도에 신축된 걸로 확인이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나 의정부의 대봉 그린 아파트 화재 이런 외벽을 통한 화재 확산이 빠른 화재가 2015년, 2017년도에 발생하면서 이후에 법적인 화재 성능이 좀 강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 그 당시에 지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이제 알루미늄 판넬로 되어 있고 이 알루미늄 재질은 이 가볍고 시공하기는 편리하지만 화재로 인해서 녹는 점은 철의 절반밖에 안 되고요. 그래서 660도씨 정도밖에 안 되니까 화재가 어느 정도만 이렇게 성장하게 되면 녹아내리는 그렇게 좀 화재에는 취약한 구조가 됩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그 패널 내부에 단열을 위해서 또 단열재를 넣게 되는데요. 그에 따른 또 난연성, 불연성 때문에 또 화재가 더 빨리 확산되기도 합니다. 예. 화재 당시 영상을 보면 불꽃이 여기저기 튀는 모습을 볼 수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알루미늄 패널로 지어진 건물의 특징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250도씨 이상만 되면 타기 시작하는 나무처럼 알루미늄 패널도 600도씨가 넘어가면 녹아내리기 시작하니까요. 사실은 그 화재 안전을 위해서는 전혀 고려되지 않은 건축자재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알루미늄 패널과 또 그 내부의 심재가 화재 안전에 대한 불연성을 갖추지 못했을 때는 화재가 발생하면 상층으로 오히려 화재를 확산시키는 불쏘시개 역할을 하게 되죠. 네, 그래서 최근에 지어지는 주차 타워는 이 콘크리트 구조로 외부 구조를 갖추고 있는 게 대부분의 추세인데요. 이런 사례만 보더라도 법이 강화되고 더 화재 안전 성능을 갖추더라도 소급되지는 못하니까 그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에는 훨씬 더 안전에 신경을 써야 된다는 그런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불이 난 기계식 주차장의 경우에는 1층부터 18층까지 통로로 연결돼 있고 이제 소방당국의 발표를 보면 차량이 불에 타면서 상승 기류를 타고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합니다. 이게 그 하나의 거대한 굴뚝이다 이런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건물이 지금 지하 3층에 지상 18층 규모이고요. 그 측면에 설치된 주차타워가 다행히 본 호텔과 이제 구획되어 있긴 한데요. 18층 규모의 주차타워는 한 층에 차가 한 대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대략 2대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수십 대의 차량이 층층이 철골 구조 내부에 쌓여 있는데요. 그 내부는 차량이 회전하면서 넣고 빼게 되니까 어떤 구획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큰 통로처럼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저층부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순식간에 화재가 그리고 연기가 상부로 확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예. 요즘 곳곳에 기계식 주차장을 쉽게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도 화재가 발생하면 취약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번 화재 사고도 정확히 조사를 해보고 추이를 봐야 되겠지만 말씀드린 대로 기계식 주차장이 어떤 좁은 공간에서 여러 대를 많이 주차할 수 있다 보니까 도심지에 작게 지어지는 근생이나 숙박시설 같은 경우에는 아주 적극적으로 지금도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화재가 발생하면 그 자체가 탈 것이라기보다 또 화재를 훨씬 더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전기차 위험도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식 주차 타워는 좁은 평면뿐만 아니라 불이 확산하기 쉬워하는 상부로의 화재 확산을 훨씬 더 부과시키기 때문에 기계식 주차 타워를 짓지 말자는 말은 할 수 없는 일이고요. 짓게 된다면 인근과 완벽히 화재 안전 성능을 보강하는 구조를 구획을 하고요. 그리고 그 내부에
화재 감지시설, 소방시설, 소화시설도 훨씬 더 강화해야 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 목격자 진술에 따르면 뭐 5분에서 뭐 10분 사이에 불길이 꼭대기층까지 치솟았다. 이런 말들이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저희 제보 영상을 보면 투숙객들이 옆 건물 옥상으로 뛰어내리거나 혹은 대피하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창밖으로 수건을 내밀고 흔드는 모습도 좀 볼 수 있었거든요. 이런 화재의 경우에는 어떻게 대피하는 게 가장 안전한 길입니까? 네, 일단 그 건축물이 고층 건축물이 고층화가 돼 있는데 지금 경보에 대한 화재 방송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데요. 법적으로 해당 건축물은 우선 경보 방식이라는 걸 적용합니다. 그래서 인원이 많이 들어갔을 때 화재 방송을 전관으로 내보내면 병목 현상으로 오히려 피난의 저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인데요. 예. 그런데 이게 오히려 좁고 높아지는 지금의 건축물에서는 좀 고층에 계시는 분들이 저층에 발생한 화재를 빨리 인지하지 못하는 시간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작년에 개정된 소방법에서도 이제 과거에 5층에서 11층으로 강화하기도 했는데요. 지금 현재는 이제 18층 건물이잖아요. 그래서 법적인 경보 설비, 비상방송을 설치했더라도 저층부의 화재가 자동으로 신속하게 위로 알리진 못했을 겁니다. 일단은 경보가 늦는 부분에서 또 위험한 부분은 지금 체크인을 165실, 전체 230실 중에서 165실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실에 한두 분만 있어도 벌써 200분이 넘는 분들이 계셨던 거고, 그럼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호텔의 위험성이 뭐냐면 이런 심야 시간대에는 투숙객들은 가장 많은 상황이 되고 또 그 호텔 내부의 지리를 잘 알고 안내해야 되는 관리인들은 가장 적은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어디 객지에서 호텔이나 이렇게 투숙을 하실 때는 반드시 그 전에 건물 내부의 피난 경로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확인하시는 방법에서 좀 팁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로프를 타고 내려오는 완강기 같은 경우는 10층까지만 법적으로 설치를 합니다. 11층 이상에는 오히려 위험하다고 보기 때문인데요. 그 대신에 11층 이상에서는 계단으로 연기 유입을 막는 특별 피난 계단을 설치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례처럼 높은 고층 호텔 같은 경우는 피난 시에는 계단을 통한 피난이 가장 안전합니다. 예. 근데 이번 사례를 보면 불이 호텔로 직접 옮겨붙진 않았지만 연기로 인한 피해는 피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이것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아주 과거에 대연각 호텔에서는 이 연기 때문에 초기에 엄청난 피난 저해와 인명사고가 있었는데요. 대부분의 대형 화재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건축물에서는 연기의 확산을 막고 또 확산되더라도 제어하는 여러 가지 설비들을 갖추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제대로 관리되었는지 그런 것들은 또 따져볼 일이 되겠는데요. 지금 현재 보여지는 상황에서 화재 원인은 예단할 수 없지만 그나마 다행인 것은 건물 전체에 해당하는 주차 타워가 본 호텔동과 화재 안전적으로는 구획이 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말씀하신 연기의 확산으로 많은 피해가 있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특별 피난 계단 같은 경우는 계단 한 계단을 열어서 계단 내부에 연기 유입이 안 되고 특별 피난 계단의 제한 설비가 제대로 작동을 한다면 그 내부로 연기가 더 이상 유입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부분의 그 화재에서 증명이 된 건데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오히려 섣부르게 뛰어내린다든지 아니면 어떤 그 길을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이동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오히려 또 다른 또 인명사고를 만들 수도 있으니까요. 다시 당부드리지만 사전에 투숙하시기 전에 피난을 안내할 수 있는 피난할 수 있는 경로를 파악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큰 화재로 인해서 인명피해까지 발생한 상황인데 이런 화재가 다시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승주 열린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난 주말과 휴일 많이 추우셨을 텐데 월요일 출근길도 만만치 않습니다. 북극발 한파가 기승을 부리면서 전국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낮에도 영하권의 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자세한 추위 상황과 전망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홍나실 캐스터. 네, 서울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귀마개까지 하고 지금 입김이 하얗게 나오네요. 정말 많이 춥죠?
네, 그렇습니다. 추위가 절정에 달했던 어제만큼 공기가 차갑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 기온은 영하 12.2도, 체감 온도는 무려 영하 18도 가까이 떨어졌는데요. 이렇게 중무장을 하고 있어도 살이 아리다라는 말이 절로 나오고요. 잠시만 밖에 서 있기만 해도 몸이 꽁꽁 얼어붙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낮 동안에도 종일 영하권 추위는 계속됩니다. 어느 때보다 옷차림 따뜻하게 해주시고요. 건강 잃지 않도록 보온에 각별히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경기와 강원 그리고 충북 북부와 경북 북부에 한파 경보가, 그 밖에 곳곳으로는 한파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비공식 기록으로 강원도처럼 임남면의 기온이 영하 21.2도까지 떨어졌습니다. 공식 기록으로는 대관령 영하 17.3도, 파주도 영하 14.9도 등 중부와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영하 10도 안팎의 추위가 기승을 부렸는데요. 낮에도 영하권 추위는 계속됩니다. 서울 낮 기온 영하 2도, 청주 영하 1도, 광주와 대구 2도에 머물겠고 체감 온도는 찬바람 때문에 이보다 3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오늘 내륙은 비나 눈 소식 없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하지만 밤사이 전남 남서부와 제주도에 눈이 내리겠고요. 내일 늦은 오후부터 주 후반까지는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눈 소식이 잦겠습니다. 내일은 추위가 조금 누그러지겠지만 모레부터 더 강한 한기가 남아하겠고 목요일 서울 아침 기온 영하 14도까지 곤두박질하는 등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현재 서해안과 제주도의 눈은 모두 그쳤습니다. 하지만 내린 눈이 얼어붙어서 도로 곳곳에 빙판을 이루거나 살얼음이 만들어지는 곳이 있으니까요. 미끄럼 사고가 없도록 계속해서 교통안전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홍나실입니다. 네, 이렇게 한파가 이어지면서 동파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아침 6시 기준 계량기 등 동파 신고가 134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114건, 경기 20건입니다. 어젯밤까지 결항과 지연이 이어졌던 항공기는 모두 정상 운항하고 있고 여객선도 1개 항로를 제외하고는 운항을 재개했습니다. 국립공원은 6개 공원, 58개 탐방로가 통제됐습니다. 한냉 질환으로 인한 부상자는 6명 발생했습니다. 네, 포근하다가 비가 쏟아졌다가 갑자기 북극에 온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시 한 구절이 아니라 요즘 날씨입니다. 종잡을 수 없는 요즘 날씨, 기상 전문가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한국자연재난협회 김승배 본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뭐 체감추위다, 뭐 이런 네. 말을 하는데 네. 입이 돌아갈 틈도 없이 너무 추워서 그냥 얼어붙는 느낌이거든요. 네. 오늘도 만만치 않게 추운데 지금 얼마나 추운 겁니까? 오늘 아침이 영하 12.2도, 어제가 영하 12.4도였거든요. 네. 지금이 뭐 그동안 보지 못했던 그런 어떤 역대급 막 이런 추위는 아니거든요. 예. 그동안 워낙 따뜻했다가 이번에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는 첫 번째 추위가 찾아왔는데 예. 이런 정도 추위가 한 두세 번이면 이제 겨울 끝나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제 뭐 그렇게 크게 겁몰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요. 과거에 서울에 영하 23.1도가 내려온 때가 있었거든요. 네. 1927년이지만 자 이런 그때와 비교해 보면 지금은 이제 지구 온난화로 역시 따뜻해진 때인데도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진 추위는 늘 찾아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겨울 추위는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동안 12월 초에 워낙 따뜻했기 때문에 네. 그게 좀 이례적이었죠. 왜냐하면 12월에 나타나는 기온으로 최고 1위를 기록했으니까 과거에 없었던 기온이었거든요. 예. 자 그러다가 이제 한 영하 12도 떨어지니까 체감으로 몸으로 느끼는 추위가 더 다른 때보다 아직 적응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예. 더 춥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번 주 내내 춥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낮부터 약간 오름 추세로 돌아서지만 네. 폭운까지는 아니고요. 오늘과 내일 정도는 평년 수준보다 약간 낮은, 그러다가 다시 21일 날 영하 한 14도 정도 떨어지니까 다시 한번 그 2차 한파가 내려올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예, 지금 보니까 목, 금, 토 네, 목요일 영상 기온은 아예 네.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낮에도 영하 막 7, 8도니까 예.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 올겨울에 들어서 이번이 가장 낮지 않을까 예상을 하는데.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정점을 때리고 예. 이거보다 이제 더 낮을 때가 한 차례 정도는 있을 거라고 예상은 하지만 조심스럽게 아마 이 정도로 올겨울이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네. 만약에 이 정도 예, 말씀하시죠. 네. 그렇다고 해서 뭐 바로 그냥 계속 포근해진다는 의미는 아니고 예. 1년 중 가장 낮은 시점을 통과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지금이 가장 낮거나 혹은
낮다고 해도 네. 지금보다 조금 더 추운 네, 이런 네, 상황일 그렇습니다. 텐데 그 네. 시기도 좀 예측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1년 중에 가장 낮은 때가 이제 12월 하순에서 1월인데, 자, 동지가 12월 20일 이쪽 저쪽이거든요. 예. 그로부터 약 한 달 이내가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가 가장 적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이제 한번 영하 14도까지 떨어진 서울 이런 추위 나타나고 한 1월 중에 한 차례 정도 이 정도 수준의 더 그런 한파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는데 예. 이게 이제 그 북쪽에서 내려오는 그 어떤 찬공기 세력과의 이제 문제거든요. 예. 그동안 12월 초치고는 낮 기온이 20도까지 올라가는 굉장히 포근한 그 보였는데 부산에는 꽃도 피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달래, 벚꽃, 개나리 이 봄꽃의 상징들이 예. 피었다고 SNS에 저도 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그 추위가 그 이제 찾아오는 건 저는 당연하다고 보는데 오히려 이상 난동이었다가 이제 정상적인 수준으로 기온이 돌아왔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이상 기후로 봐야 하는지 많이들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12월 기온으로 과거에 없던 이리 기록을 깼다는 얘기는 예. 그만큼 따뜻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물론 지구 온난화의 틀 속에서 매년 기온이 전체적으로 겨울 기온이 높아지고 있고 또 2023년 연 1년이 다 지나면 지난 2016년도가 전 지구의 기온이 가장 높았던 해인데 올해 그거보다 높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거든요. 아직 예. 12월이 안 갔는데 예. 그만큼 이제 지구 온난화 틀 속에서 따뜻해지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겨울철이 이제 과거에 아까 서울에 23.1도가 나타날 때가 있었다고 그랬는데 네. 요즘의 기온 추세로는 이제 그 정도 나타나기는 이제 어렵다고 보고요. 요 정도 서울이 영하 한 10도에서 15도 정도 나타나는 추위는 아무리 지구온난화로 따뜻해진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늘상 찾아오는 그런 추위일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예. 그리고 겨울다운 겨울이 있어야 또 봄도 찾아오고 그러는 게 네. 아닐까 싶긴 네,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비 많이 왔잖아요. 네. 근데 영하권이면 이게 비가 눈이 되니까 네. 올겨울 눈도 혹시 많이 내릴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눈이 올 수 있는 조건들이 이렇게 지난번처럼 사실은 그게 이제 눈으로 내려서야 될 그런 그 계절인데 네. 워낙 이상적으로 따뜻했기 때문에 많은 비로 여름비 오듯이 강릉 그 삼척에서는 여름비 오듯이 3일간에 240mm 정도 되는 비가 내렸거든요. 예. 그때 동시에 그 강원도 산간에서는 73cm의 눈이 내렸어요. 그러니까 예. 비가 내렸을 그곳이 눈이 내렸으면 얼마나 많이 내렸을까 이제 짐작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그 따뜻한 쪽에 있다가 온탕 속에 있다가 갑자기 냉탕 가는 이런 어떤 급격한 변화. 한 2, 3일 사이에 아침 기온이 영상 한 7, 8도에서 영하 12도 떨어졌다는 얘기는 예. 한 2, 3일 사이에 20도가량이 떨어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서히 어떤 기온 변화, 계절이 겨울로 들어서면 서서히 기온이 떨어지고 이러는데 예. 이렇게 이제 급격한 기온 변화 이 자체가 또 이상하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저 유럽 쪽도 지금 그렇거든요. 예. 그 독일에 40cm 정도의 폭설이 내리다가 한파와 지금 스페인은 또 이상 난동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예. 12월인데 스페인은 섭씨 30도를 기록하고 그렇습니다. 있다면서요? 자, 우리나라 이 동아시아 쪽도 역시 그렇고 예. 자, 이런 현상들이 기후가 이상해졌다, 변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래서 올겨울 날씨 전망해 보면 이런 한파 한두 차례 더 있을 거고 예. 이렇게 찬 공기 내려올 때 또 역시 그런 폭설이 내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폭우, 폭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상기후 현상이 네. 벌어지고 있는 부분들을 네. 짚어주셨는데 12월에 비가 많이 내리면서 최초로 12월인데 정부가 호우 대비 회의까지 그렇습니다. 열기도 했었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게 이제 지형에 따라서 우리나라 그 작은 땅이지만 그 네. 안에서도 어디는 비가 많이 내리고 어디는 네. 눈이 많이 온단 네.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이런 뭐 대비를 앞으로 정부가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이 계속 벌어진다고 예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12월이면 공기가 굉장히 건조한 계절이기 때문에 예. 비가 자주 오지 않죠. 비가 설령 내린다 하더라도 뭐 한 5mm, 10mm, 12월 한 달 내내 내리는 강수량이 한 5에서 10mm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예. 강릉에서 삼척에서 무려 240mm 비가 내렸으면 겨울 수준이거든요. 예. 폭우 그 대비를 해야 될 정도의 많은 비였거든요. 여름 수준이었다. 여름 예. 비. 자, 12월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게 흔치 않은데 그렇죠. 최근 한 10년 이내에는 12월에 호우주의보가
종종 내려지고 있거든요. 그만큼 과거보다 따뜻해졌다는 얘기죠. 따뜻한 만큼 공기 중 안에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의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비로 내린 거거든요. 이번처럼. 예. 그래서 앞으로도 12월에도 이런 그 호우주의보가 내려질 정도의 비가 내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조건 속에 있다. 무슨 얘기냐면 지구온난화라고 하는 게 무슨 어떤 갑자기 쓰고 이러지는 않을 것으로 보거든요. 예. 네. 지금 한 내년도 정도면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전 지구의 기온 상승률이 과거 산업혁명 이전보다 1.5도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전 세계가 묵자 이렇게 협약을 했는데 네. 내년쯤 아마 그 1.5도 이상 깰 것 같아요. 지금 올해 한 1.34도 정도까지 평년 전 지구 기온이 과거 산업혁명 이전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자, 1.5도로 묶어놓자 이렇게 선언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예. 그게 곧 깨질 거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 예, 올해가 지난 10년 중에 가장 뜨거운 한 해였는데 네. 내년에는 더 뜨거울 수 있다 이런 전망까지 네. 짚어주셨고요. 이제 원인을 좀 끝으로 짚어보자면 네, 네. 올 한 해 기상 전문가들이 네. 기상 이변이 많이 일어날 수 있다 네. 경고를 했고 그 원인으로 엘니뇨 현상을 꼽기도 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현상들이 엘니뇨의 영향으로 보면 되는 네,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크게 큰 틀로 보면 지구가 온실가스로 인해서 지구가 따뜻해지고 있는 문제 때문에 네.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이상 기상이 나타난다고 보고요. 엘니뇨 현상이라고 하는 건 아주 지역적인 문제죠. 그것도 뭐 넓은 부분이지만 적도 부근의 동태평양의 바닷물의 온도가 높아지는 지금 약 평년보다 1.8도가 높거든요. 예. 자, 바닷물의 온도가 높다는 얘기는 바다에서 대기 중으로 많은 양의 수증기가 증발된다는 의미고 늘어난 수증기들이 이제 변칙적으로 어딘가는 호우, 어딘가는 가뭄, 어딘가는 한파, 어딘가는 폭염을 야기시키고 있는데 예. 자, 그래서 이 엘니뇨 현상이 우리나라 동아시아 겨울과 만났거든요. 예. 역시 엘니뇨 현상이 과거에 있었을 때 우리나라 동아시아 쪽에 일본 남쪽에 고기압이 상당히 왜냐하면 상승 기류가 약해지기 때문에 고기압이 발달했는데 올해 12월 초에 고온 현상이 나타났던 게 그 고기압 때문에 따뜻한 남서류가 계속 우리나라에 유입됐기 때문이거든요. 자, 그런 원인들로 보면 엘니뇨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동아시아 날씨에 영향을 받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는 예. 것은 분명합니다. 예, 그 며칠 전에 그러니까 네. 겨울 추위와 관련해서 네. 우리나라 연구진이 내놓은 논문 네. 하나가 주목을 네. 받고 있더라고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걸프 해류에 열이 네. 쌓여서 네. 겨울철 추위가 찾아오는 네. 거다라는 네. 논문이었는데 이게 네. 어떤 원리를 말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지구온난화라고 하는데 왜 겨울이 이렇게 춥지 이렇게 모순된 말을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키스트하고 연세대 그 공동 연구팀이 과거 한 63년간의 데이터를 가지고 기후 모델과 연계해서 이제 분석을 했는데, 자, 북극이 따뜻해졌다. 그래서 북극을 찬 공기를 가둬두는 제트기류가 약해졌다. 예. 그래서 이게 넘쳐오면 유럽이건 북미건 우리 동아시아건 유난히 추운 겨울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는데 새로운 연구 결과죠. 자, 이 해류라고 하는 게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하늘에서만 공기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바닷물이 전체 움직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남쪽에 따뜻한 그 바닷물이 올라와서 저 북극 쪽으로 가서 내려가서 다시 심층 저온현 찬 바닷물이 또 올라가서 따뜻해지고 이런 순환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부근에 유독 추운 해를 보니까 걸프 해류가의 열이 누적이 되면 이 우리나라 부근이 겨울이 춥더라 이런 연관관계를 밝혀낸 거죠. 예. 자, 미국이나 캐나다가 유난히 추울 때는 엉뚱하게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일본 부근으로 흐르는 구로시오 해류에 열이 쌓이더라 이제 이런 관계를 밝혀냈는데 하나의 학설로서에 이제 처음 알게 된 우리나라에 추울 때 걸프 해류에 열이 쌓이는구나 이런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때 쌓였을 때 우리나라가 유독 춥구나. 이래서 이제 이런 원인을 알게 되면 여기가 열이 쌓이면 우리나라가 이제 추운 겨울이 될 것이다 이런 예측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렇죠. 네. 지금은 이제 최근에 밝혀진 거고요. 그동안은 이제 북극이 따뜻해졌기 때문에 네. 제트기류가 약해져서 찬 공기가 넘쳐온다 이제 이게 주된 학설이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연구도 더 활발히 이루어져야 될 것 네. 같고 워낙 그 기상이변을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자연재해가 또 인명피해를 네, 유발하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구도 또 네. 대책도 활발히 마련이 돼야 될 것 네. 같습니다. 기상청장이 네. 이런
말을 해서 요거 한마디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올해의 기상 이변을 두고 브레이크가 고장나서 멈추지 않는 기후위기라는 롤러코스터를 타고 질주하는 듯 했다라고 했는데 말씀 오늘 나눠보니까 내년에는 더 할 것 같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구온난화는 그 온실가스가 줄지 않기 때문에 계속 진행 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그런 어떤 전 지구의 기온이 높아질 거라고는 그건 뭐 예측이 아니라 이제 과학적인 상식이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국자연재난협회 김승배 본부장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의 정점으로 꼽히는 송영길 전 대표가 오늘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습니다. 송 전 대표의 운명은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검찰은 혐의 입증을, 송 전 대표는 영장 기각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백종규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송 전 대표 오늘 오전에 법원에 출석하죠.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의 최종 수혜자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가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검찰은 지난 13일이죠. 관련 수사에 나선 지 8달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합니다. 송 전 대표는 9시 반쯤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한 뒤 구인장 집행 이후 검사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향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송 전 대표가 다시 한번 자신의 입장을 밝힐 가능성도 있는데요.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늦게나 내일 새벽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영장 심사 심리는 유창훈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맡았는데 유 부장판사는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강내구 전 감사협회장과 박용수 전 보좌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지만 이성만 의원 영장은 기각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대장동 비리 의혹 등으로 청구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송 전 대표 혐의에 대해서 검찰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송 전 대표의 혐의, 그러니까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수수 이렇게 3가지 혐의입니다. 송 전 대표는 전당대회를 앞둔 지난 2021년 3월에서 4월 박용순 전 보좌관과 강내구 전 감사협회장 그리고 이정근 전 사무총장과 공모해서 윤관석 의원이 현역 의원에게 뿌렸다는 300만 원짜리 돈봉투 20개를 포함해서 모두 6,650만 원이 당내에 살포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2020년 1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는 외곽 후원 조직인 평화와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 이른바 먹사연을 통해서 7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7억 6천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습니다. 이 가운데 4천만 원은 박용화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에게서 민원 청탁과 함께 받은 뇌물이었다고 보고 뇌물수수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송 전 대표가 먹사연 기부금과 부의 선거자금 등으로 받았다는 불법 정치자금 혐의액은 8억 2천여만 원에 달합니다. 검찰은 돈봉투 살포 행위가 정당 활동의 민주성을 훼손한 중대 범죄인데도 송 전 대표가 처벌을 모면하기 위해 증거인멸을 시도해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또 정당법에는 당내 금품 선거를 배제하기 위한 처벌 규정이 있지만 이를 잘 아는 법조인 출신 송 전 대표가 범행을 축소, 은폐하려 왜곡된 발언을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 송 전 대표는 검찰이 정치적인 기획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반발해왔죠. 네, 한마디로 정리하면 모든 혐의를 부인한답니다. 송 전 대표는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시킬 자신이 있다고 공언해 왔는데요. 지난 8일 소환 조사 때도 검찰이 정치 수사를 하고 있으며 증거 조작이 제대로 안 되니 별건 수사에 올인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전당대회는 비난 가능성이 작고 자율성이 보장된 당내 잔치인데 이를 특수부가 수사하는 건 헌정사상 처음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지난 14일 유튜브 방송에서도 돈봉투 살포는 전혀 알지 못했고 불법 정치자금 7억여 원은 기업들의 자발적 후원이었으며 인허가 해결 대가로 뇌물 4천만 원을 받았다는 혐의 역시 무관한 일이라고 직접 선을 그었는데요. 직접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썼습니다. 제가 돈 4천만 원에 직무상 양심을 팔아먹고 내가 무슨 누구 어떤 기관에 제가 당대표로서 압력을 행사했습니까? 네, 송 전 대표는 날선 장외 여론전에 이어서 오늘 영장 심사에서도 검찰과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송 전 대표가 구속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검찰이 돈봉투를 받은 걸로 의심하고 있는 다른 민주당 의원들 수사에도 영향을 주겠죠. 네, 일단 검찰이 적용한 혐의가 얼마나 소명되는지와 송 전 대표가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는지, 또 이미 재판에 넘겨진 관련자들과 공모관계가 입증되는지 등이 오늘 구속을 가를 변수로 꼽히는데요. 송 전 대표의 영장 발부 여부는 돈봉투 수사의 최대 변곡점이 될 전망입니다. 영장이 발부되면 정치기획수사란 송 전 대표 측 주장은 힘을 잃게 되고 남은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민주당 현역 의원의 줄소환이 본격화할 수도 있는 겁니다. 반면 영장이 기각되면 무리한 구속 시도였다는 비판과 함께 검찰 수사가 동력을 잃고 표류할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총선을 앞둔 민감한 시기인 만큼 수수 의심 의원 소환도 까다로워지는 등 정치적 후폭풍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백종규입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합동참모본부가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조금 전에 합참에서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전했습니다. 어제 밤에 이어서 북한이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도발에 나선 건데요. 군 당국은 발사체의 비행거리와 고도, 속도 등 재원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앞서 북한은 어제 밤에 평양 일대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는데요. 이에 이어서 이틀 연속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어젯밤에 쏜 미사일은 570km 정도를 날아가다가 동해상에 떨어졌고요. 당시 탄도미사일의 비행거리를 고려할 때 전날 부산 해군 작전기지에 입항한 미국의 핵추진 잠수함 미주리함을 노린 것으로 해석되기도 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합동참모본부가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발사체의 비행거리와 고도, 속도 등 재원을 분석 중인데요. 앞서 북한은 어젯밤에도 평양 일대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한 발 발사했죠. 이 탄도미사일은 약 570km를 비행한 뒤에 동해상에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리 군은 한미 간의 긴밀한 공조 아래 탄도미사일 발사 준비 활동을 추적해 왔다고 전했는데요. 이에 이어서 오늘 또다시 북한이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소식이 조금 전에 전해졌는데요. 비행 거리나 고도, 속도 같은 구체적인 재원과 관련해서는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명하는 원포인트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등판 시점이 관심인 가운데 이번 주 외교 안보 라인을 중심으로 추가 개각도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요일 오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를 원포인트로 발표했습니다. 지난 네덜란드 국빈 방문을 수행했던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관측대로 낙점됐습니다.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출신 안 후보자는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국제통상 전문가로 다양한 통상 현안에서 탁월한 업무 능력을 발휘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습니다. 후보자의 검증된 업무 능력과 풍부한 국내외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수출 증진과 핵심 전략 산업 육성, 또 산업 규제 혁신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서 세계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혁신을 주도하고 역동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권에서 총선 출마 요구를 받아온 박문규 장관은 이로써 3개월 만에 후임을 맡게 됐습니다.
초단기 장관 교체에 국정 비판도 불가피한데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아픈 부분이라면서도 정치가 우리나라 두뇌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국가 전체로 봐서는 크게 데미지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개각 수요는 또 있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역할이 확정적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등판 시점이 빨라질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연말 연초 핀셋 발표로 한 장관 정치 선언의 폭발력을 극대화하려고 계획했지만 김기현 전 대표 사퇴와 비대위 전환 등 국민의힘 상황이 긴박하기 때문입니다. 한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거론되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당의 여러 의견 수렴 과정을 살펴봐야 한다며 조기 교체에 여지를 남겼습니다. 외교안보 라인 재정비도 큰 축입니다. 총선에 나서는 외교부 박진 장관의 공백, 새 국정원장으로 유력한 조태용 안보실장의 이동과 맞물려 막바지 퍼즐 맞추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인선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그때그때 발표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앞서 지명한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는 이번 주 추가 개각이 발표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새로운 비대위원장을 찾고 있는 국민의힘에서는 친윤계를 중심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추대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 장관도 국민의힘이 내부 이견을 정리하고 비대위원장을 공식 제안하면 수락할 거란 언론 보도도 나오는데요. 이렇게 되면 한 장관이 사직서를 내고 윤석열 대통령이 즉각 수리하며 조만간 한동훈 비대위가 출범할 거라는 전망입니다. 이런 분위기에 대해 윤재옥 당대표 권한대행은 말을 아꼈습니다. 당 안팎에서는 한 장관님에 대한 비판도 좀 만만치 않은데요.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그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해 주시는 분도 있고 또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다 녹여내서 제가 결론을 내릴 겁니다. 의견이 이제 모아지면은 제가 시간을 많이 끌 생각은 없습니다만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은 이제 이 그 역할과 책임이 워낙 큰 그런 상황이고 또 시기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시죠. 언제까지를 데드라인으로 보십니까? 당내에서는 한 장관을 두고 히딩크 대 아바타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장해찬 청년 최고위원은 한 장관을 히딩크 감독에 비유하며 힘을 실었는데요. 히딩크 감독도 우리나라 축구를 잘 모른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결국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뤘다며 위기의 여당에 필요한 건 정치 경험이 아니라 파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대로 홍준표 대구시장은 한 장관을 겨냥해 윤 대통령 아바타를 당대표로 만들면 선거가 되겠느냐며 한 장관 추대론에 반대했습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한 장관이 뭘 할 수 있겠느냐며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과거 이명박 정권과 차별화하며 당명까지 바꾸고 나섰던 박근혜 비대위를 본받아야 한다고 충고했습니다.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끝내고 박근혜 비대위가 어떻게 해서 성공했느냐는 그 내용을 자세하게 들여다볼 것 같으면 이번 비대위를 어떻게 구성해야 된다는 답이 나올 수가 있다. 한쪽 비대위적 성공 가능성이 어느 정도 보십니까? 성공 가능성은 그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그게 그 사람이 지금 정치도 한 번도 안 해봤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갑자기 비대위원장으로 와가지고 뭘 할 수 있겠어? 이준석 전 대표는 수직적 당정 관계를 바꿀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긁지 않은 복권과 같은 상태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복권이라는 것이 1등도 있고 꽝도 있고 그 가운데 어딘가 성과가 존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아마 위기의식이 높은 상태라면은 한동훈 장관에게 조금 더 전향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주어질 것이고 그리고 아직까지 위기의식이 없는 상태의 당정이라고 한다면 한동훈 장관이 정권의 2인자로서 다른 모습을 보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국회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 연석회의를 열고 비대위원장 인선에 대한 의견을 모을 예정인데요. 여기에서도 한 장관이 비대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 여론의 반응은 어떨지 주목됩니다. 정치권에서는 제3지대 연대 움직임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금태섭 전 의원이 주도하는 새로운 선택이 창당대회를 열었는데요. 금 의원은 총선에서 30석을 확보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새로운 선택은 내년 총선에서 30석의 의석을 얻어서 한국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교두보를 확보하겠습니다. 3년 후 2027년 대선에서는 그때까지의 성과를 토대로 집권에 도전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자리에 모인 인물들을 보시죠.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또 양양자 한국의 희망 대표, 류호정 정의당 의원까지 제3지대 신당을 모색하는 인물들이 총출동했습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영상으로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들을 향해서 작은 차이는 잠시 내려놓으라며 하나로 뭉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각기 너무나 사소한 일에 개인적인 어떤 이해관계에 거기에 집착하지 마시고 대의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가 돼서 내년 총선에서 새로운 정치 세력을 국회에 보낼 수 있을 것에 대해서 하여튼 넓은 의미에서 이 합의를 이룩하고 국민들이 과연 이렇게 새로운 시작하는 분들은 다소간의 의견 차이가 있어도 서로 화합할 줄 아는구나 하는 이런 인식을 갖다가 국민에게 심어주실 것 같으면은 제가 보기에 상당한 성과를 갖다가 거둘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제3지대 연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신중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작은 차이라면 당연히 극복할 수 있는 것이고 큰 차이라면 극복할 수 없는 것이다. 뭐 그거는 당연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것이 작은 차이인지 큰 차이인지를 알아보는 과정 중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준석 전 대표는 최근 금태섭 새로운 선택 공동대표와 대담을 한 데 이어서 양양자 한국의 희망 대표와도 3시간 넘는 공개 토론을 하며 접점을 넓혀가고 있고요. 여기에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도 금태섭 양양자 대표와 연대 가능성을 시사한 만큼 총선 전 정치권 구도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민주당 내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 신당을 견제하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 100명 정도가 이낙연 전 대표 창당을 반대하는 서명에 참여하고 나섰는데요. 서명을 주도한 의원 가운데 한 명인 민주당 강득구 의원의 말을 들어보시죠. 윤석열 정권, 저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심판 내지는 견제해달라는 선거잖아요. 그리고 적전 분열이잖아요. 친명, 비명 이런 구도의 문제가 아니고요. 다 동의 안 내고 분노하는 거죠. 그래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날 그 길 가지 말라며 만류했고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이낙연 신당에 갈 일은 전혀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자신의 신당 창당을 반대하는 움직임에 대해서 민주당을 어떻게 바꾸겠다는 말을 먼저 해야 하는데 자신과 대화도 없이 자기들끼리 반대만 하고 있다며 조롱하고 모욕하고 압박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려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의 만남도 불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예정된 다큐멘터리 영화 기류의 김대중 VIP 시사회에서 두 사람이 만나나 했는데 참석 시간이 다르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이 자리에서 김부겸 전 총리는 만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정세균 전 총리와는 28일 만남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또한 이낙연 전 대표를 견제하기 위한 거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이 아니라 비례대표로 출마할 가능성도 거론돼서 당 혁신 요구에 대한 응답으로 받아들여질지 주목되는데요. 다만 이 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대신 병립형으로 회귀하려는 게 비례대표 출마를 위한 거 아니냐는 시각도 있어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전국 브리핑이었습니다.
YTN 뉴스라이더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제 참 추웠죠. 엄동설안의 날씨에 의사들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요구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의대 입학 정원 확대에 반대한다. 의료 현장의 혼란은 의사 수를 늘려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의료 붕괴를 막아야 한다는 목표는 같지만 원인과 해법을 두고 정부와 의견이 엇갈리는 겁니다. 총파업을 두고 찬반 투표도 진행됐는데 결과는 당분간 비공개입니다. 한파 속에 이어진 뜨거운 행진도 국민의 마음을 녹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국민 10명 중에 9명은 의대 증원에 찬성한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거든요. 응급실에 의사가 부족해서 구급차 타고 거리를 헤맨다는 보도, 꼭두 새벽부터 소아과 앞에 진료 대기줄이 길게 늘어선다는 기사들이 쏟아지는 현실에서 의협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의료계와 충분한 소통과 협의 없이 의대 정원 확대를 강행할 경우 의료계는 가장 강력한 최후의 수단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힙니다. 광화문에서 서울역까지 행진을 벌인 의사들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도 의대 정원 문제를 의료계와 논의해달라고 대통령에게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의사들의 집단 행동에 대한 국민 여론은 곱지 않습니다. 보건의료노조가 지난 12일 진행한 설문 결과 국민의 85.6%는 의사들이 진료를 거부하거나 집단 휴업에 나서는데 반대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또 10명 중 9명은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난달 시행한 여론조사 결과보다 찬성 의견이 6.6%포인트 증가한 수치입니다. 증원 규모와 관련해서는 1000명 이상이 적절하다는 응답이 47.4%로 많았고 100명에서 1000명 사이는 32.7%, 현행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16%였습니다. 국민 여론은 명백합니다. 의대 정원은 반드시 확대해야 하고 이번에 1000명 이상 대폭 확대해야 한다라는 게 국민들의 의견입니다. 경복궁 담장이 이처럼 스프레이 테러를 당했습니다. 오늘로 사흘째 세척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스프레이가 석재 표면에 스며들기 전에 작업을 마쳐야 하는데 이미 일부는 스며들었고 또 날이 추워서 이 작업마저도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적어도 일주일은 걸릴 거라고 합니다. 대체 누가 이랬을까? 무식하다, 무지하다, 그 어떤 수식어를 붙여도 용의자를 표현하기에는 부족합니다. 경찰은 이 용의자를 뒤쫓고 있습니다. 인근 CCTV에 모습이 찍혔는데 한번 볼까요? 네, 검은색 모자를 눌러쓴 사람이 경복궁 인근 담벼락을 어슬렁거리다가 인적이 없어지자 스프레이를 꺼내서 낙서를 하는 모습입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1명 이상 복수라는 건 확인했지만 안타깝게도 인근의 CCTV가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용의자들의 동선이 연결되지 않아서 추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데요. 그래도 CCTV 천국, 대한민국 아닙니까? 조만간 이 용의자가 잡혔다는 뉴스 전해드리길 바랍니다. 자, 이 스프레이 낙서는 그제 새벽 2시 20분쯤 경복궁 고궁박물관 인근 담벼락과 경복궁 서쪽에 있는 영추문 앞 담벼락에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낙서에서 언급된 불법 영화 공유 사이트 등 모든 단서를 종합해서 용의자를 쫓는 데 주력하고 있고요. 낙서를 지우는 작업도 촘촘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국립고궁박물관과 국립문화재연구원 보존처리 전문가 등 20명을 도입해서 세척과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복궁은 1963년 국가지정 문화재 사적으로 지정됐습니다. 영추문 담장의 모든 영역도 사적 지정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번 사건처럼 글씨를 쓰거나 그림을 그리는 행위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원산 복구 명령 또는 관련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찾아서 속초 가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이 관람차 속초 아이로 불리는데요. 3월에 문을 열었는데 100만 명이 넘게 찾아서 즐겼습니다. 그런데 관광 담당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았대요. 사업 허가 과정에서 특혜와 여러 위법 사항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전임 시장의 수건 사업이었다. 담당 직원들은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속초시는 단호합니다. 관람차 해체를 명령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지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동해안 속초해수욕장 앞에 설치된 관람차입니다. 아파트 22층 높이까지 오릅니다. 런던의 눈이라는 런던 아이처럼 속초 아이라 불립니다.
그런데 이 속초아이 때문에 공무원들이 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관광지로 지정된 곳에만 설치할 수 있는 관람차는 지정구역 넘어 104장에 걸쳐 있습니다. 임시 건물이라고 거짓 신고하고 지은 탑승장 건물에는 고압선이 지나갑니다. 위원들은 속초아이 업무를 담당한 당시 관광과장을 강등 처분했습니다. 담당 팀장은 중징계인 정직 1개월, 건축과 도시계획 담당 직원 3명에게는 경징계, 견책 처분을 내렸습니다. 직원들은 전임 시장 수건 사업이었다고 항변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속초아이를 허가한 김철수 전 속초시장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현재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단체장이 바뀐 속초시는 관련 인허가를 모두 취소하고 관람차 해체를 명령할 예정입니다. 무효인 행정행위는 언제든지 취소가 가능하고요. 저희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나 감사원에서도 이미 위법한 거는 명백하게 밝혀졌기 때문에 안전 위협 요인이 지금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체할 수 없습니다. 동해안 관광도시 대표 관광 명물의 특혜와 위법에 공무원 징계와 수사는 물론 법정 다툼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어젯밤 인천 도심에 있는 18층짜리 호텔에 붙어있는 주차 타워에서 큰 불이 났다가 1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불이 호텔로 옮겨 붙진 않아서 대형 참사는 피했지만 50여 명 중경상자가 발생했고 수십 명이 옷까지도 제대로 갖춰 입지 못한 채 대피해야 했습니다. 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심 한복판에서 시뻘건 불이 치솟아 오릅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길 사이로 앙상한 건물 뼈대가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지하 3층, 지상 18층 호텔에서 불이 난 건 어젯밤 9시쯤. 불꽃은 호텔 옆 기계식 주차장과 연결된 통로 천장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화재가 난 현장입니다. 불길은 순식간에 치솟아 18층 높이의 이 주차 타워를 모두 태웠습니다. When we opened the door, then the window was busting, like it was exploding, and we saw the fire coming through the window. 인명 피해를 우려한 소방은 화재 발생 17분 뒤 대응 2단계를 발령했고 1시간 반 만에 불을 껐습니다. 투숙객이 있는 호텔 본관이나 인근 건물로 불이 옮겨 붙진 않았지만 30대 여성이 전신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또 20대 남성 한 명은 불길을 피하려다가 추락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계식 주차장은 여러분께서 기자분들 아시다시피 1층서부터 10층까지 쭉 한 통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이 연소하면서 상승기를 타고 신속히 확대된 걸로 보여집니다. 이 밖에 새벽 1시 기준 50여 명의 경상자가 발생했는데 황급히 대피한 투숙객 일부도 연기 흡입 등 증상을 호소하고 있어 부상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네, 오늘 출근길에 많이 추우셨죠. 북극발 한파가 맹유를 떨치면서 출근길 내륙의 체감 온도가 영하 20도 안팎에 머물렀습니다. 기상청은 북극 한기가 한반도를 뒤덮은 데다 복사냉각 현상이 겹치면서 오늘 아침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비공식 기록으로 철원군 임남면 기온이 영하 21.2도까지 내려갔고 파주 영하 14.9도, 서울 영하 12.2도, 대전 영하 10.2도, 대구도 영하 6.6도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찬바람이 불며 서울 체감온도는 영하 17.9도에 머물렀습니다. 기상청은 내일은 기온이 조금 오르겠지만 모레부터 다시 기온이 떨어져 목요일에는 서울 기온이 영하 14도까지 곤두박질하는 등 이번 주 내내 북극 한파가 이어지겠다고 전망했습니다. 네, 이렇게 추운 날씨 속에 수도권 열차 운행이 멈추거나 지연되면서 출근길 승객들이 잇따라 불편을 겪었습니다. 오늘 오전 8시쯤 경기 에버랜드와 기흥을 잇는 에버라인 기흥행 열차가 신호장애로 멈추면서 승객들 발이 묶여 출근길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또 김포 골드라인은 오늘 새벽 6시 20분쯤 열차 고장으로 운행이 2시간 가까이 지연됐는데요. 김포 골드라인 측은 이용에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복궁 담벼락이 스프레이 낙서로 훼손된 지 하루 만에 추가 낙서가 발견돼서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어젯밤 10시 20분쯤 경복궁 담벼락에서 새로운 낙서가 발견됐다는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새로운 낙서는 복원 작업이 진행 중인 경복궁 서쪽 영추문 왼쪽 담벼락에서 발견됐는데 가로 3m 정도 크기의 영문과 한글이 섞인 문글을 붉은색 스프레이로 분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새로 발견된 낙서가 앞서 낙서한 용의자들과 다른 인물이 했을 것으로 짐작된다며 기존 낙서와 관련성이 있는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북한이 어젯밤에 이어서 오늘 아침에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도발을 이어갔습니다. 군은 현재 정확한 재원을 분석하고 있는데요. 국방부 취재기자 연결해서 보다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김문경 기자. 네, 국방부입니다. 네, 북한이 어젯밤에 이어서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이번에는 어떤 미사일인지가 나왔습니까? 네,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군 당국이 현재 정확한 재원을 분석 중인데요. 북한이 어젯밤에 이어 오늘 아침에도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지난달 22일 중거리 탄도미사일 IRBM 발사에 실패한 지 약 한 달 만에 미사일을 연이어 발사하며 도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젯밤 발사한 미사일은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570여 킬로미터를 날아간 뒤 동해상에 떨어졌는데요. 일각에서는 비행거리로 미뤄 어제 부산 해군기지에 입항한 미국의 핵추진 잠수함 미주리함을 겨냥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북한은 미사일 발사 직후 국방성 담화를 통해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핵협의그룹 NCG 2차 회의 결과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한미가 연말을 핵전쟁 시연으로 마감 지으려 있다며 노골적인 핵대결 선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핵추진 잠수함 미주리함 부산 입항을 거론하며 한반도에 핵 전략 수단을 투입하는 도발적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선제적이고 괴멸적인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우리 군 당국은 경계태세를 격상하고 미국, 일본과 북한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북한이 ICBM 시험 발사를 준비하고 있는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혀 연내에 올해 5번째 ICBM 시험 발사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YTN 김문경입니다. 네, 이번 한 주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임명될까 이게 관심이고요. 그리고 제3지대 연대 움직임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승환 전 대통령실 행정관, 여선웅 전 청와대 정책관과 함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승환 행정관님, 오늘 국민의힘에서 현역 의원들과 그리고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모여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대위원장 자리에 앉힐지 이게 주제는 아닙니다만 애초 주제는 비대위원장 누가 맡는 게 좋겠느냐 요거 이제 논의하는 자리인데 오늘 참석하시잖아요. 네, 합니다. 예, 당협위원장이시니까. 네. 예, 오늘 어떤 의견 밝히실 거예요? 저는 일단 한동훈 장관이냐 원희룡 장관이냐 아니면 제3의 인물이냐 어떤 이런 가부나 호불호의 문제이기에 앞서서 일단은 당의 좀 비상적 시기에 한동훈 장관이나 원희룡 장관 같은 이름들이 나온다는 것은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한동훈 장관이 지금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좀 전략적 배치와 판단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한동훈 장관이 국민적 어떤 호기심에서 호감으로 넘어가는 단계는 확실히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호감에서 정치적 호응을 이뤄내는 단계는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해요. 예. 과연 한동훈 장관이 그러한 정치적 호응을 이뤄내기 위해서 지금의 시점에서 비대위원장이란 당대표에 주다는 그런 자리에 바로 오는 것이 맞는가? 그것을 위한 당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 저는 그 부분을 먼저 한번 좀 점검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당이 요구하는 비대위원장의 역할이 과연 무엇인지 이거를 또 한번 논의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비대위원장이 앞으로 공관위를 출범시키고 그리고 선대위를 출범시키기 위한 어떤 그런 관리형 비대위인지
혹은 선대위에 준하는 권한을 가진 비대위인지 아직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하게 얘기가 나온 것이 없거든요. 예.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당 지도부에 좀 물어보고 싶고 그러한 그 둘 중에 어떤 역할이냐에 따라서 한동훈 장관의 등판의 시기와 역할은 좀 달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일단 지금 분위기가 한동훈 법무장관이 비대위원장을 맡는 게 좋겠다 이런 목소리가 좀 강한 건 사실입니까? 내부적으로 볼 때? 대중 인지도가 높기 때문에 뭐 조금의 반응이 있어도 확대되는 건 있기 때문에요. 예. 근데 저는 한동훈 장관을 위해서, 우리 당을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가장 좋은 방안은 좀 끝까지 더 모색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고요. 한동훈 있다 하더라도 그 명분과 이유가 국민들이 좀 납득할 만한 확실한 명분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한동훈 장관 비대위원장 설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셨어요? 한동훈 장관이 만약에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간다면은 국민 배반 비대위원장이다. 지금 한동훈 장관은 지금 뭐 개각 명단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만약에 비대위원장으로 오려면은 차관이 지금 법무장관 뭐 권한대행 체제로 굴러가야 되는데 이게 당연히 지금 뭐 비상 상황도 아니고 국민의힘은 비상 상황이지만 이 지금 잘 뭐 어쨌든 지금 수행하고 있는 장관을 그냥 데리고 와가지고 비대위원장으로 쓴다? 이거는 국민이 볼 때는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인사일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저는 또 이제 한동훈 장관이 이 비대위원장직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인사냐 여기에도 약간 의문이 있어요. 한동훈 장관은 민주당이 보기에는 차라리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총선 유세하고 약간 이런데 이제 한다고 하면은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은 약간 조금 뭐 타격이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비대위원장은 지금 공천 앞두고 있는 과정에서 어쨌든 당 내부의 이 그 뭐 인간의 약간 욕망 같은 거, 공천 욕망 이런 거를 다 조율해야 되는 이런 그러니까 적임자를 뽑아야 되는데 한동훈 장관이 지금 가자마자 그러면은 맞닥뜨려야 할 사안들이 뭐 김건희 특검 그리고 20명 국회의원 뭐 공천 배제시켜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현적한 뭔가 그 한동훈 장관이 풀 수 없을 것 같은 현안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들을 한동훈 장관으로 그냥 단순히 인기 투표하듯이 국민의힘에서 이 한동훈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임명한다? 이거는 약간 조금 국민의힘 뭐 의원들이 약간 착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건 절대 인기 투표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 자리를 그만두고 나올 정도냐.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야 뭐 한동훈 법무장관이 등판을 하면 좋겠지만 나라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이거 법무장관 자리를 그만둘 그런 상황이냐. 그리고 지금 비대위원장 맡으면은 정무적인 판단 굉장히 많이 해야 될 텐데 요거 할 능력이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우선 한동훈 장관에게 장관직 내려놓고 정치활동을 빨리 하라라고 얘기했던 게 민주당이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항상 한동훈 장관이 본인의 타이밍에 맞춰서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그 타이밍이 온 것 같고요. 한동훈 장관의 어떤 정무적 판단이 과연 탁월하겠느냐 이런 논의가 있는데 지난번에 한동훈 장관이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여의도 300명의 사투리가 아니고 5천만 국민의 표준어로 국민의 언어로 이야기하겠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기존 여의도 문법대로 그 정무적 판단을 하는 그 흐름대로 간다면 비대위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지금 윤재욱 원내대표 체제로 가도 되는 것인데 우리는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키고 또 국민의 마음을 사고 다음번 총선에 승리하기 위해서 좀 획기적인 변화를 모색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오지 않은 어떤 다른 형태의 정치적 리더십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형태에서도 비춰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승환 전 행정관님 같은 경우에는 혁신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이제 동의를 하는데 한동훈 장관을 지금 비대위원장 자리에 앉히는 건 좀 아깝다. 이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전략적 배치와 배치의 순서의 문제인데요. 물론 좋은 자산이지만은 다음번 이제 선대위의 역할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지역으로 출마하냐 비례로 출마하냐 여기에 따라서 한 권역 선거를 이끌지 혹은 비례로서 지원 유세 선거를 이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략적 판단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아까 이제 저희가 민주당에서 한동훈 장관 빨리 뭐 사직하고 뭐
정치에 뛰어들어라 이야기한 거는 어쨌든 후임자 다 정해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정치에 뛰어들라는 얘기지 후임자도 없이 갑자기 지금 비대위원장 하겠다고 장관직 던지는 거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한동훈 장관이 이제 온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좋은 게 지금 어쨌든 내년 총선은 정권 3년 차에 치러지기 때문에 정권 심판론 이런 게 작동할 수 있는데 한동훈 장관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뭐 적장자, 뭐 윤석열 아바타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 텐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정권 심판론을 계속 강화할 수 있는 이런 프레임을 할 수 있는 인사다 이렇게 조금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두 번째는 지금 검사 내각, 검사 정권 이런 이야기들이 되게 많은데 지금 정부 여당의 비대위원장 어쨌든 당대표가 또 검사 출신을 임명한다에 대한 뭐 국민적인 약간 조금 거부감 이런 게 조금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앞서 북한이 오늘 아침에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속보를 전해드렸는데 군 당국이 이 미사일이 장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예, 앞서 어제 밤에는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이틀째 북한이 도발에 나선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8시 24분쯤에도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발사했는데요. 이 미사일은 장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된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ICBM, 그러니까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의 경우에 올해 들어서 5번째 ICBM 도발이 되는 겁니다. 네, 군 당국은 경계태세를 격상하고 미일 당국과 북한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내용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 그러면 등판 시기와 역할에 대한 고민이 좀 더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선대위원장을 맡는다면 이건 뭐가 다른 겁니까? 선대위원장을 맡는다면은 이제 그 지도부 체제가 이제 선거 체제로 넘어가면서 이제 당 대표나 비대위원장도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맡게 되고 또 선대위원장께서도 이제 매일매일의 메시지를 내야 되는 그 여의도를 좀 지켜야 되는 그런 한계가 생기게 됩니다. 제가 지금 수도권에서 험지라고 불리는 곳에서 선거를 준비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누가 우리 지역에 서울 지역에 지원 유세 왔으면 좋겠냐 했을 때 저는 한동훈 장관이 가장 적합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은 한동훈 장관에 대한 국민적 호기심이 있고 또 호감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우리 당의 어떤 마인드와 노선을 설명하기에 적합한 인사라고 보기 때문이죠. 근데 이런 분이 여의도에만 묶여 있게 된다면은 좀 그런 확장성이 좀 많이 부족하게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 이제 대중적인 인지도와 인기가 있으니까 선대위원장을 맡아서 지원 유세 다니는 게 낫지 않겠냐 이런 말씀 해주셨고요. 자, 오늘 회의에서 어떤 결론이 날지 이거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민주당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 신당 창당 움직임이 한창인데 주말 사이에 의원들 100명이 이거 반대한다는 만류하는 서명을 했더라고요. 네. 지금 이제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창당 동력이 상당히 지금 많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 첫 번째로 이낙연 전 대표의 주변 측근들, 의원들이 일단은 신당 창렬을 만류하고 있어요. 가장 최근에는 이병훈 지금 민주당 광주시 국회의원인데 이분이 이낙연 대표 계속 뭐 대변인도 하고 굉장히 측근입니다. 근데 이병헌 위원장이 나 신당 안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요? 그리고 윤영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칙과 상식 모임을 주도하고 있는데 약간 속도가 빠르다 이런 이야기가 이미 이낙연 대표의 주변에서 흘러나오고 있는데 이번 주말 사이에 지금 한 뭐 연서명까지 지금 기준으로는 한 10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의원 단체 이 단체방에 이낙연 신당 창당 반대한다. 여기에 서명 동참해달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의원이 100명 정도 모인 거예요. 그러면 상당수 지금 당내에서는 많은 의원들이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창당에 반대한다. 가지 말아라. 당에 있어달라. 이렇게 메시지를 내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민주당에서 최대 개파 의원 모임인 더미래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도 아예 그냥 국회에서 기자회견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낙연 대표는 약간 지금 이제 상황이 좀 주춤되고 있다. 그래서 만약에 신당을 창당하신다고 한다면 뭔가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예, 이낙연 전 대표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이거 조롱하고 모욕하는 버릇이다 이러면서 굉장히 불쾌감을 나타내기도 했는데
근데 실제로 신당을 창당하려면 현역 의원들이 좀 함께 네. 해줘야지 힘이 붙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낙연 대표의 창당보다 지금 의원들의 이러한 행동이 더 좀 충격적이에요. 이거는 그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 개딸들이 큰 문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는 의원들의 개딸화라고 봅니다. 단 한 번 전직 당대표이자 전직 총리이자 전직 전남지사이자 대선 후보였던 경선 후보였던 이낙연 대표의 말은 들어보지도 않고 너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거 하지 마라고 하는 이런 겁박 자체가 좀 민주당의 어떤 그 이재명식의 새로운 전체주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민주당이 정말 민주를 저버리고 당내의 어떤 이견조차도 수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정말 이재명 1인 체제가 공고히 됐다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이재명 대표 지지층에서는 이거 개딸이라는 용어 이제 쓰지 말라달라고 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성 지지층. 예. 민주당 당원이라는 표현을 써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예. 좀 이승환 행정관 이야기에 좀 반박하고 싶은 예. 게 국민의힘이야말로 지금 친윤 초선 의원들이 사실은 제2의 나경원 연판장이라고 하는 그 서명 돌려가지고 김기현 대표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사실상 김기현 대표가 기자회견도 못하고 SNS에 SNS 탈출런 했는데 그걸 가지고 민주당 비판하는 건 약간 조금 좀 우습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낙연 전 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만나는 건가? 이것도 관심인데 이재명 대표 움직임을 보면 그렇게 적극적인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도 들고요. 이낙연 대표께서 이제 쇼처럼 만나는 거는 안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지금 이재명 대표는 지금 이낙연 대표를 제외하고 정세균 김부겸 전 총리들은 계속 이제 만남이 예정돼 있거든요. 어쨌든 민주당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자. 그리고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통합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긴 합니다. 예. 그러면 간단히 요거 신당 창당 움직임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저는 동력이 매우 약해졌지만 이낙연 대표가 이번에는 약간 좀 칼을 뽑은 것 같고 신당 창당은 계속 좀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설사 이제 의원들이 없다고 하더라도요. 예. 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금태섭, 양양자 이런 제3지대에서 벌써 창당한 이런 의원들과 좀 만남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려고 하는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 금태섭 전 의원이 주도하고 있는 새로운 선택, 금태섭 전 의원이 새로운 선택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데 이 창당 대회에 모인 인물들이 굉장히 또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도 그 자리에 가 있었고, 그리고 양양자 한국의 희망 대표도 그 자리에 또 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영상 메시지를 보냈고, 류호정 정의당 의원도 이 자리에 이제 참석을 해서 함께 할 예정인데 이게 어떻게 한 자리에 모이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근데 좀 한국 정치가 좀 정직해졌으면 좋겠는데 양양자 의원 제가 좋아하는 분이고 좀 새로운 가능성이 있는 분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분이 언제부터 한국 정치에 대안이 됐습니까? 이분 민주당에서 제명당한 분 아닙니까? 자기 사촌 동생 특보로 썼다가 성추행 문제 생겨가지고 제명된 분인데 이분이 그러한 과거는 이런 방구 얘기하지 않고 마치 한국 정치의 희망이자 양당 거대 정당 정치를 좀 위해서 희생하는 이렇게 비춰지는 모습은 저는 이게 좀 정치가 정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이준석 대표도 마찬가지. 당에서 그 대통합으로 되긴 했지만은 본인의 원죄가 있는 부분은 좀 인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금태섭 의원이나 유호정 의원들 계속해서 민주당 내에서 또 우리 진영 내에서 새로운 얘기하고 유호정 의원도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은 저는 이렇게 본인의 원죄를 인정하지 않고 내가 이 정권에서 핍박받았어, 이 정당에서 핍박받았어 하는 그 핍박 코스프레로 모인 정당의 세력이 과연 얼마나 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세요? 갈래가 좀 어떻게 나눠질 것 같으세요? 네. 우선은 저도 이제 제3지대 정당 이렇게 창당하는 움직임에는 약간 좀 부정적이거든요. 어제 약간 인상적인 그 장면 중에 하나가 정의당에서 그 류호정 의원을 카톡방을 쫓아내고 그다음에 이제 약간 징계하려고 하는 이런 목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류호정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정의당 비례대표 1번으로 국회의원직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신당 창당한다고 저렇게 저 자리에 가가지고 이제 막 활동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정치 도의로 맞지가 않다. 예. 그래서 저는 정의당 입장에서는 류호정 의원 너무나도 황당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유호정 의원이 진짜로 막 뭐 새로운 정치, 뭐 정치개혁 한다고 하면은 지금 당장 의원직 사퇴하고 그냥 일반 평당원으로서 지금 새로운 선택, 이 당원에 빨리 가입해야 된다. 좀 이렇게 좀 주장하고 싶습니다. 제3지대 연대 좀 이렇게 확장성을 갖고 연대에 나갈 거라고 보시나요? 지금은 뭐 선거제 때문에 약간 변수가 좀 많은데요. 아마도 병립형으로 간다고 하면은 지금 제3지대 정당들은 굉장히 좀 입지가 좀 좁아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파급력이 약해질 수도 있다. 이런 전망까지 해주셨습니다. 네, 이번 주 정치권 이슈 전망까지 얘기 나눠봤습니다. 이승환 전 대통령실 행정관, 여선웅 전 청와대 정책관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춥다는 말이 절로 나오는 날씨입니다. 오늘도 북극발 한파가 기승을 부리면서 전국이 꽁꽁 얼어붙었는데요. 오늘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2.2도, 체감 온도는 영하 17.9도까지 곤두박질했습니다. 해가 뜨고 기온이 올라야 할 지금도 서울 기온 영하 10도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낮 동안에도 영하권 추위는 계속됩니다. 매서운 한파에 건강 잃지 않도록 어느 때보다 옷차림 따뜻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경기와 강원, 충북 북부와 그리고 경북 북부에는 한파 경보가, 서울 등 그 밖에 곳곳으로는 한파 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비공식 기록으로 강원도 철원 임남면의 기온이 영하 21.2도까지 떨어져서 오늘 아침 전국에서 가장 추웠는데요. 공식 기록으로는 대관령 영하 17.3도, 파주도 영하 14.9도 등 중부와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영하 10도 안팎의 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낮에도 영하권 추위가 이어집니다. 서울 낮 기온 영하 2도, 청주 영하 1도, 광주와 대구 2도에 머물겠고요. 찬바람의 체감 온도는 이보다 3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하지만 밤사이 전남 남서부와 제주도에 눈이 내리겠고요. 내일 늦은 오후부터 주 후반까지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눈 소식이 잦겠습니다. 내일은 추위가 조금 누그러지겠지만 모레부터 더 강한 한기가 남하하면서 목요일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4도까지 곤두박질하는 등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네, 매서운 추위 속에 수도 계량기 동파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수도기 계량함에 따뜻한 옷을 넣어서 감싸주시거나 수도꼭지를 약하게 틀어놓는 등 한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장에서 YTN 홍나슬입니다. 오늘 뉴스라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